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신개념 이동식 시사 토크쇼. 우리가 몰랐던,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크고 작은 현안들을 콕콕 짚어봅니다. 시시콜콜 택시. 오늘의 주제는 자, 시시콜콜 택시 오늘도 현안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로 이야기가 좀 시끌시끌했다면 그렇죠. 이번에는 생활 쓰레기예요. 이 문제 역시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생활 쓰레기를 태워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SRF 시설 때문인데, 이 생활 쓰레기를 태운다고 하니까 소각장 이런 게 생각이 들어서 거부감이 확 들었다가, 그러게요. 근데 또 전기 에너지를 생산을 한다고 하니까 이거 뭐 좋은 시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환경 오염의 네. 주범이다 하는 얘기도 있고 친환경 에너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SRF 많이들 모르실 건데 우리가 오늘 좀 조목조목 짚어보자고요. 그래야죠. 출발합니다. 포항시 각 가정에서 나온 쓰레기를 거대한 파쇄기에 집어넣고 잘 타는 순서대로 분류하면 고품질의 연료가 됩니다. 고형 쓰레기 연료의 첫 글자에서 따온 SRF 사업은 쓰레기 처리만이 목적인 기존의 단순 소각에서 벗어나 고열량의 연료를 태우고 전기 터빈을 돌려 전기까지 생산해냅니다. 포항시 생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시간당 12.1메가와트, 4,000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주민 반발은 거세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도 악취로 고통받았는데 앞으로는 미세먼지까지 걱정해야 할 지경이라며 대책과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한참 포항에서는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SRF. 이게 도대체 뭡니까, 소장님?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쓰레기로 만든 연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량제 봉투가 있으면 종량제 봉투 안에는 온갖 쓰레기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종량제 봉투 안에 들어가 있는 쓰레기 중에서 잘 탈 수 있는 쓰레기, 그러니까 특히 비닐봉투나 플라스틱으로 된 잘 탈 수 있는 쓰레기만 골라낸 다음에 그걸 잘게 부수거든요. 그렇게 해서 석탄을 대신하는 연료로 그냥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그냥 석탄을 대체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연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의 쓰레기를 그냥 태우기만 했다면 이건 네. 태워서 에너지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쓰레기를 태우면은 열이 나오니까 그 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열을 스팀으로 다시 이용하고 하는, 그러니까 에너지를 회수해서 사용하는 시설인 거죠. 그게 에너지 양은 또 충분해요? 어느 정도인가요? 플라스틱이 석유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플라스틱에 태웠을 때 나오는 열이 석유를 태웠을 때 나오는 열량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플라스틱만 잘 골라내면은 그 에너지의 양은 석유나 석탄 같은 그 화석연료와 맞먹는 에너지를 생산을 하죠. 그러더라고요. 포항시만 하더라도 뭐 4,000가구가 쓸 수 네.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거 뭐 잘 되기만 한다면 좋은 시설 같기도 하고. 그러게요. 그러면은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인가? 아니면 에너지를 만드는 시설로 봐야 하는 건가?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소장님? 그러니까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쓰레기 처리 시설이 단순하게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 성격만 가지고 있었다면 이거는 쓰레기를 태워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다시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에너지 시설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니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태우는 게 아니라 태워서 에너지를 만든다까지는 네. 알겠어요. 그럼 기존에 우리가 소각장이라고는 많이 알고 있었잖아요. 예. 이 소각장하고 SRF는 뭐 어떤 차이점들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소각장은 태우는 쓰레기가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선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바로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뒤죽박죽된 쓰레기를 태우게 되면은 잘 안 타요. 그러다 보니까 오염 물질의 배출량도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양이 좀 줄어들어요. 네. 그런데 잘 탈 수 있는 쓰레기만 선별해서 태우게 되면은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효율도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각장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개선된 그런 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포항은 네. 언제 SRF가 시작이 됐고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좀 궁금해요. 포항시 자체가 매립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부족한 도시예요. 아니, 그러면 포항에서 그 쓰레기 문제가 얼만큼 심각했던 거죠? 매립지 공간이 예전에 부족해서 쓰레기를 매립지에 묻지 못하고 비닐로 포장을 해서 매립지에 쌓아두기까지 했었어요. 와. 포항시 입장에서는 쓰레기 관리의 위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각장 건설을 추진을 했고요. 근데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다가 이제 주민들 민원이나 반대 때문에 무산되고 소각장을 대체하는 시설로 SRF 발전 시설을 추진을 하게 된 거죠. 마침 부산 지역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산시 사례를 보고 이제 포항시에도 동일한 시설들을 추진을 하게 된 거죠. 결국은 매립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 수단으로 이제 SRF 발전 시설이 추진하게 된 거죠. 포항시 입장에서는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었겠네요. 결과적으로는 매립지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매립지가 없어지게 되면은 쓰레기가 갈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쓰레기 대란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매립지를 오랫동안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립지를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매립지에 바로 묻는 것보다는 태워서 에너지를 이용하고 남은 재를 그냥 매립장에 묻게 되면 매립장에 들어간 쓰레기 양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니까 매립지를 10배 이상 오래 쓸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매립해서 처리하는 포항시. 하지만 2030년까지 매립하도록 돼 있는 호동 쓰레기 매립장은 벌써 포화 직전 상황. 포항시의 매립장 부족 문제는 10여 년 동안 끌어온 골칫거리였습니다. 우리 시의 생활 폐기물 처리는 전량 매립에만 의존해 왔습니다. 호동 매립장 사용 기간이 2030년까지인데도 현재 매립률이 89%로 현재와 같이 계속 매립을 한다면 2020년, 즉 내년이 되면 매립장이 포화되어 더 이상 매립할 공간이 없어 생활 폐기물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08년부터 생활 폐기물 처리의 안정성과 에너지 회수를 통한 자원순환 사업 구축을 위해서 에너지화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무려 10년이나 걸려 완공된 포항시 생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하지만 SRF 시설 인근 주민들은 쓰레기를 태울 때 나오는 분진과 유해물질, 그리고 쓰레기 운반 시 발생하는 악취 등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이 악취, 그다음 미세먼지, 환경 호르몬, 소음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이죠. 지금 소리 나잖아요. 소각장을 돌리고 있는데. 포항시 생활 폐기물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지만 인근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 또한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 포항시 SRF 시설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를 이어가 봅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SRF 시설이 쓰레기도 처리하고 또 에너지도 만들고 좋은 시설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SRF를 제품이라고 홍보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쓰레기를 태우는 시설이 아니라 제품을 태우는 시설이니까 이제 좋은 시설이다, 혹은 그 에너지 회수 시설이다, 뭐 재생 에너지 시설이다, 뭐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결국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종량제 봉투 쓰레기나 거기서 골라낸 그 물질이나 어차피 다 똑같은 쓰레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좋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본질은 쓰레기 처리 시설이고 쓰레기 처리 시설이기 때문에 태우면 소각장과 같이 오염 물질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염물질 나오니까 우리 주변 지역의 주민들한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당연히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죠.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SRF 자체를 제품을 안 보거든요. 아, 그러면 어떻게 분류를 하나요? 유럽은 SRF도 여전히 쓰레기라고 봐요. 다만 소각장에 태우기가 조금 더 좋은 쓰레기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SRF를 태우는 시설 자체가 다 그냥 쓰레기 소각 시설로 규제를 받아요. 근데 포항에 들어서는 시설은 SRF 열병합 발전소잖아요. 그러니까 네. 소각 시설을 안 보는 거죠. 법률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발전 시설로 SRF 발전 시설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폐기물 관리법에서 소각 시설에 적용되는 규제가 이 포항에 있는 SRF 발전소 시설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비닐이라던가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골라내서 잘 타는 것들을 태워서 연료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뭐 제 짧은 생각을 해도 플라스틱 비닐을 태우면 그 유해 물질이 엄청나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규제가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통상적으로 이게 쓰레기를 태웠을 때 나오는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소각시설과 SRF 시설들이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사실은 쓰레기를 태운다라고 했을 때 제일 우려를 하는 것은 다육신이거든요.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이옥신 관리와 관련해서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1년에 2번을 측정을 해서 그 결과를 지자체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SRF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공개를 하는 것들이.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이옥신 측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기준치 이내로 잘 배출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숨기려면 숨길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실제 SRF를 태우는 시설 중에 한 곳에서 다이옥신이 과다 배출된 사례가 있어요. 어디에서요? 뭐 경상도 지역에 가까이. 예. 다이옥신 측정한 결과를 지자체에 공개를 안 한 건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이옥신 기준치를 초과해서 배출된 그 사례가 있으니까 이게 SRF 시설이 다이옥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불신이 싹튼 거죠. 이게 한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랬군요. 시설 있는 현장으로 도착을 했어요. 네. 지금 주민들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주민분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굴뚝 문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전에 얘기됐던 거는 뭐 79m 정도의 네. 굴뚝이 얘기 나왔다가 변경된 곳이 뭐 30m 얘기 나오는데 이하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기 오염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의견은 어떠세요? 굴뚝이 높을수록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이 넓은 지역으로 퍼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주변 지역에 떨어지는 오염 물질의 양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굴뚝이 높으면 높을수록 오염 물질은 더 멀리 가지만 주변 지역에 떨어지는 오염 물질의 양은 줄어드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굴뚝이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소각장을 건설하거나 할 때 굴뚝의 높이는 어느 정도예요, 보통? 대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을 짓게 되면 굴뚝의 높이는 대략적으로 70m에서 100m 정도의 높이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포항은?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다른 시설보다는 2배 이상의 노력이 더 필요하겠죠. 우리 시에서는 생활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인 해군 제6항공전단과 협의 결과 비행안전구역 내 제한 고도로 인하여 건물 높이를 66m 이하로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굴뚝 높이를 34m로 조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굴뚝 높이가 낮은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질소산화물과 다이옥신을 추가 제거하는 SCR 설비를 추가 설치하여 특히 주민들이 우려하는 오염물질인 다이옥신의 경우에는 법정 기준은 0.1 나노그램입니다만은 설계 기준은 10배를 강화하여 0.01 나노그램으로 강화 조치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SRF 발전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 있나요?
원래 그 정부의 허가 신청에서 허가를 받은 곳은 한 30곳 정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전국에서 이제 주민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30곳을 허가는 받았지만 실제 지어져서 가동 중인 시설은 몇 곳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뭐 쓰레기를 소각을 하는데 우리 포항 지역의 쓰레기만 소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의 쓰레기도 소각을 네. 한다. 이거는 또 무슨 얘기예요? 지금 어쨌든 그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쓰레기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지자체별로 다 시설을 짓게 되면은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광역 시설을 지어라.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몇 개 지자체를 묶어서 그 지자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지어라. 이렇게 광역 시설을 지어야만 그 시설 설치에 대한 국고 보조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 방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항 지역 같은 경우에도 포항 지역 쓰레기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지자체의 쓰레기까지 같이 태우는 시설들을 설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타 지자체 쓰레기까지 들어오게 되니까 시설 용량이 더 커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집 앞에 쓰레기를 치워가지고 나오는 연기나 매연도 싫은데 그러니까요. 타 지역 것까지 우리가 대신해 줘야 되냐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보조금이 사실은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의 그렇죠. 우리 세금이기 네.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일반 소각장하고는 또 다른 측면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요 보조금 운영이? 일단은 종량제 봉투를 처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자체로부터 쓰레기 처리비를 받는 거죠. 다음에 태워서 전기가 생산되니까 전력을 판매한 수입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폐기물을 태워서 전기를 생산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재생에너지로 봐요. 물론 작년 12월에 법률이 개정되어서 폐기물을 태워서 발생시키는 전기는 재생에너지로 보지 않는다라고 지금 법률은 바뀌었는데요. 이제 포항은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예. 사업을 추진해서 시설을 지었기 때문에 포항에서 쓰레기를 태워서 전기를 만들게 되면은 이 전기는 재생에너지로 봐요.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그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 자체가 경제성이 부족해서 별로 시설들이 안 들어선다고 보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통해서 적자를 보존해주면서 재생에너지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게 정부에서 촉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SRF 발전 시설도 이제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전국에 많이 들어서게끔 정부가 독려를 해온 거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쓰레기 소각 시설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설치를 독려를 하니까 이렇게 SRF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게 된다라고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쓰레기를 태워서 생산하는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분류를 해서 보조금을 주는 사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이 쓰레기 태우는 시설에 보조금을 주는 거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아니 왜 뭐 원전도 그렇고요. 뭐 우리 집 앞에 뭔가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올 때는 주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예. 그거는 법적으로 규제가 돼 있는 부분은 없나 보죠? 폐기물 처리 시설이면 그러니까 소각 시설이나 매립 시설이면 폐기물 처리 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 법률에 따라서 폐기물이 들어오는 양만큼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는 주민들한테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주민들이 그 시설들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권도 보장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SRF 시설은 폐기물 처리 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폐기물 처리 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안 받아요.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인 의무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SRF 시설을 운영을 하게 되면 쓰레기 처리 수입도 발생을 하고 전기 판매 수입도 발생하고 심지어 보조금도 받게 되는데 그 수익이 지역사회와 주민들과 공유가 안 되는 거죠. 법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해요. 그래서 SRF 발전 시설의 경우에도 그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는 지역의 주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를 만들어줘야 돼요. 주민들 입장에선 그러겠어요. 네. 아니 뭐 매연이나 미세먼지들은 내가 다 맡고 있는데 세금은 세금대로 들어가면서 우리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다. 좀 분통 터질만 하네요. 속상할 만하죠. 그러게.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일단 가동은 됐습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옆에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이 문제 앞으로 어떻게 좀 우리가 좀 잘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쓰레기 관리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시설의 설치와 가동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렇다면 이 시설들을 어떻게 잘 운영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포항시에서도 조례라든지 이런 식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도 만들고요. 발생하는 수입의 일부가 주민들에게 체계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그 근거를 만들어서 주변 지역 주민들도 시설의 가동에 따른 혜택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자 측에서 아무리 오염물질 관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느슨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사업자에게 전적으로 맡겨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그 시설이 잘 가동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는 감시권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감시권에 대한 보장도 역시 좀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요. 주민들이 직접 혹은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가와 같이 시설을 가서 시설의 운영 여부에 대해서 내역을 들여다보면서 문제가 없는지를 주민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주민들이 시설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안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주민들의 시설에 대한 감시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좀 보장이 되어야만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도 주민들과 지자체와 사업자 측이 서로 합의해서 시설 운영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매년 시설 운영에 따른 주변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주변 지역의 환경질을 검사할 계획이며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SRF 반입 쓰레기 감시원으로 지역 주민을 채용하였으며 생활 쓰레기 이외의 쓰레기 반입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으며 시설 운영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서 주민들과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은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이 가동되고 있는 이 SRF를 어떻게 좀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쓰레기 문제 전체를 좀 시민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쓰레기는 줄이고 재활용을 많이 하는 게 최선인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배출을 잘해서 재활용을 잘하게 하는데 일단은 많은 실천들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불가피하게 가동되는 이 시설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잘 가동되도록 주변 지역 주민들의 그 감시도 중요하지만 시민 전체의 감시도 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들이 잘 가동하도록 시민들 전체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10년이에요. 드디어 가동이 됐고 네. 이제 우리 옆에 어쨌든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리매김 할 거면 기왕이면 앞으로 주민 간의 관계도 잘 정리됐으면 좋겠고요. 우리한테 꼭 필요한 그런 시설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새는 정말 해가 네. 금방 지는구나 느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어느새 깜깜해졌네요. 바쁘신 길을 저희가 이제 또 발이 되어 드리고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디로 가시는 길이세요? 동생이 하는 카페가 있어서 네. 잠시 동생 보러 가고 있는 길이에요. 퇴근해서 그럼 글로 가시는 길이세요? 아니요, 저는 이제
자영업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조금 쉬고 있는 중이고요. 자영업을 하셨어요? 몇 년 정도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포항에서 뭐 칵테일바, 이태리 레스토랑 그리고 카페까지 한 10여 년 동안 장사를 좀 오랫동안 한 편이요. 오래 하셨구나. 다른 이제 아이템을 찾아서 또 장사를 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한 10년 했으면 이제 좀 쉴 때도 되기는 하실 거예요. 어떻게 속 시원하세요? 아니면은 좀 조금 더 할까 하고 아쉬운 마음이 좀 들어요. 처음에는 장사를 그만둔다 했을 때는 정말 시원한 마음이 이제 있었는데 또 서운한 마음도 있었고,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장사를 그만둔 게 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는 해요.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경기가 사실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요즘 뭐 최저임금이 사실 오르다 보니 주위에 이제 후배들이라든지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지금 장사를 안 하고 있지만 저도 장사를 했었으면은 정말 그 힘들겠다는 그런 이제 느낌을 가지고는 있어요.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영업 오래 하셨으니까 뭐 때문에 제일 힘들어할까요? 요즘에는? 지금 제일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 최저임금 때문에 최저임금이 이제 큰 폭으로 오르다 보니까 인건비 문제. 네, 맞아요. 많이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 주위에 봐도 직원을 많이 줄이는 사업체가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1인 이제 창업을 하는 이제 그런 가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혼자서 하는구나. 네, 그래서 맞아요. 가족끼리 하는 그런 데도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보니까. 가족형 사업체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 1인 창업주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고정 지출비가 있는데 그 지출비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경기는 계속 안 좋아지고 매출은 계속 이제 하락세고, 그 지출비는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되고, 사람을 못 쓰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만약에 그 장사하시는 분이 몸이 안 좋아지신다든지 힘들어지시면은 또 가게를 못 나오게 되고, 또 가게를 또 못 나오면은 가게를 또 내놓게 되고, 그 악순환이 계속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주위에 봐도 장사를 열심히 하다가도 이번에 그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많이 힘들어 하셔가지고 가게를 내놓으신 분들 많이 계시긴 많이 계세요. 사실 최저임금이 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최저임금이 올라도 장사가 잘 되면 그렇죠. 그럼 또 크게 또 타격은 되는데. 아닌데. 요즘 포항 경기가 이게 지금 경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특히 지진 이후로 많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들도 있는데, 맞아요. 어느 정도로 이렇게 많이 깎였을까요? 제가 영일대 소장에서 장사를 5년 동안 했었거든요. 사실 영일대라는 부분은 우리 포항에서 가장 이제 관광 인프라가 많이 형성이 되는 그런 지역인데, 사실 지진이라는 그런 큰 악재가 닥치면서 정말 외부인들이 아예 안 오게 되는 거죠. 매출에서 완전히 확실히 차이가 확 나나요?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많이 나고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건물주 분들의 또 월세 부분이 또 이제 큰 폭으로 또 오르고 그런 부분도 많이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은 뭐 늘어나지도 않는데 임대료는 올라가고, 네, 맞습니다. 인건비도 올라가는 지경이 됐고, 네네네. 진짜 많이들 힘드시겠어요. 네, 지금 사실 저희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버티자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해요. 버티자? 네, 버티자. 지금은 버텨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버텨야지만이, 참고 넘어가 보자. 네, 사실 이 버티는 게 사실 정말 힘들어요. 지금도 사실 버티는 상황이 정말 힘든 상황인데도 서로 화이팅 하면서 버티자고 지금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부를 축적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있는 돈 조금씩 까먹더라도 일단은 살아만 남자라는 분위기가 지금 있군요. 네, 맞습니다. 아유, 참 속상하네요.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러게. 카드 수수료가 좀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수수료는 좀 내려왔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로 이렇게 달라졌는지가 일단 궁금해요. 몸소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나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봤을 때 수수료 빠지는 금액만 한 120-30만 원 됐었거든요. 네, 근데 수수료가 인하가 되고 난 뒤에는 거의 한 절반 정도 수수료가 인하가 되면서 60만 원, 70만 원 정도 지금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은 뭐 고정 지출액이 기본적으로 수십만 원이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영업자들이 판수수료이라야말로 바로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우리가 전략을 해서 다른 쪽으로 돈을 돌릴 수 있는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희가 네. 수수료가 좀 깎아준다. 근데 뭐 4%가 어떻고 3%가 어떻고 2%가 어떻고 1, 2% 가지고 뭔가 있겠어? 이 생각을 사실 좀 했거든요. 그죠.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힘으로 다가가네요. 네, 맞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을까요? 갑질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종업원들이 똑바른 서비스가 안 돼서 그런 불평 불만이 생겨서 이제 손님들이 그렇게 응대할 수도 있겠지만 또 안 그러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왔으니까 나한테 다 맞추고 나를 대접해라, 왕 대우를 해라, 그렇게만 강요를 하시니 저희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사실 많이 고노스러울 때도 많고, 안 그래도 경기도 안 좋고 힘든데 네. 그런 손님까지 있으면 사실 더 힘들고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웃어주시고 한 번 더 따뜻한 격려의 말씀 해주시면은 저희 자영업자로서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들도 이렇게 입장을 사실 바꿔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우리의 이웃이고 가족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들만 조금 더 가져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네요. 그러게요. 내가 손님인데 왕인데 뭐 좀 심하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까지 해요? 심한 거는 방송으로 나가기는 힘들다고요. 그 정도예요? 네. 장사하면서 느는 거는 빚하고 욕이네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